네, 할렐루야. 테마 예배 나오신 성도님들 환영을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함께 귀한 이일규 첨사관님의 간증을 들으면서 또 우리 북한 땅을 위한 기도와 북한 땅을 향한 그 마음들이 더 커져가는 이 시간이 되길 소망하며 이 시간에 찬양함으로 예배 문을 열도록 하겠습니다. 이 땅에 동과 서남과 북 가득한 죄악 용서하소서. 모든 우상들은 무너지고 주님만 높이는 나라 되게 하소서. 이 땅에 지친 모든 영혼 주 예수 사랑 알게 하소서. 저들의 아픔과 눈물 씻는 주님의 보혈 이 땅 치유하소서. 성령의 새바람 이 땅에 불어오소서. 주의 영 그 생기로 우리를 다시 살리사 땅에 하나님 영광 거하는 그런 나라가 되게 하소서. 열방에 하나님 영광 비추는 그런 나라가 되게 하소서. 한라에서 백두까지 백두에서 땅의 끝까지 주님 오실 길을 예비하며 주님만 섬기는 나라 되게 하소서. 이 땅에 주님 교회 위에 하늘의 생기 부어주소서. 열방을 치유한 주의 백성 주님의 은혜를 일으켜 주소서. 성령의 새바람 이 땅에 불어오소서. 주의 영 그 생기로 우리를 다시 살리사 이 땅에 하나님 영광 거하는 그런 나라가 되게 하소서. 열방에 하나님 영광 비추는 그런 나라가 되게 이 땅에 하나님 영광 이 땅에 하나님 영광 거하는 그런 나라가 되게 하소서. 열방에 하나님 영광 비추는 그런 나라가 되게 사망의 그늘에 앉아 사망의 그늘에 앉아 죽어가는 나
다친 저들은 내 맘에 오래 슬픈 고통의 멍에 매여 울고 있는 나의 자녀들, 나는 이제 일어나 저들의 멍에를 꺾고 눈물 씻기기 원하는데 누가 내게 부르시죠. 저들을 구원케 할까. 누가 나를 위해 가서 나의 사랑을 전할까. 나는 이제 보기 원하네. 나의 자녀들 살아나는 그날 깊은 찬송 소리 하늘에 웃음소리 온 땅 가득한 그날. 예,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시기 바랍니다. 오늘 함께 참여하신 여러분 다 오시지 못하셨지만 우리에게 도전과 은혜의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 이일규 전 참사도 와 계시고, 그리고 또 한 분 손님이 계시는데 평양에서 그 음대에서 기타를 전공하신 우리 이지한 선생님도 와 계십니다. 이따가 우리 이일규 참사는 박수하고 인사할 테니까 잠깐만 일어나실래요? 예, 한번 돌아서시면 박수로 한번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중에 여러분들이 기타를 한번 직접 감상하실 수 있는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아니고. 그리고 우리 이일규 참사께서는 오늘 또 우리들에게 좋은 도전의 시간이 되도록 함께 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박수로 맞아 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아시죠? 2023년 11월까지 이제 북한에서 이제 외관으로 활동하다가 2023년 11월 10일 대한민국에 와서 현재 민주평통 자문위원으로도 활동하고 또 국가안보전략연구원에서 이제 책임연구위원으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여기 교회에 와서 이제 간증을 하라는 요청을 받고 왔는데 도대체 무슨 말을 해야 되는지 모르고 지금 여기 연단에 섰습니다. 간증이라는 걸 제가 태어나서 처음 해보고, 그리고 이제 특히 교회에 와서 내가 이제 어떤 공개적인 이런 메시지를 준 건 처음인데 제가 무슨 말을 어디서부터 시작을 해서 이제 어떻게 이어가야 되는지 잘 모르겠는데, 아무튼 제가 대한민국에 와서 내가 어떻게 돼서 교회에 나오기 시작을 했고 독실한 신앙심을 가지고 이제 저는 매주 이제 교회에 나오거든요. 이렇게 했던 과정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 또 이제 내가 이제 여기 이런 연단에 서기까지는 여러분들에게 이제 전달해 드리고 싶은 북한 사회의 실태, 그러니까 소위 말하자면 이제 북한에서도 소위 엘리트라고 하는 사람들이 삶에 대해서도 이제 간단하게 이제 오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간증이라는 게 어떤 건지 잘 몰라요. 모르기 때문에 제가 이제 이제 말씀드린 어떤 내가 어떻게 돼서 이제 한생을 김일성, 소위 말하자면 주체사상 김일성 김정일주의라고 하는 공산주의 이 체제에서만 살던 공산주의 사상만 머리를 꽉 차 있던 사람이 어떻게 돼서 교회에 나오게 됐고, 어떻게 해서 대한민국에 오기로 결심을 했고, 그 과정에 또 북한 사람들이
일반 주민들은 물론이고 이제 소위 말하자면 엘리트라고 하는 사람들을 이제 비참한 삶에 대해서 좀 증언하는 시간으로 이제 되게 하겠습니다. 사실 이제 북한에서 탈북이라고 하는 게 이유는 여러 가지입니다. 이게 이제 앞서 이제 목사님께서 이제 소개도 하셨지만 여기 우리 최경희 교수님이랑 그리고 우리 이지한 씨랑 정말 북한에서 여러 지역에서 각이한 지역에서 각이한 수준의 생활을 하다가 각이한 이유를 가지고 각이한 시간대에 대한민국에 온 게 우리 북한 이탈 주민들 아닙니까? 정말 이제 탈북을 한다라고 할 때는 정말 복합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단 뭐 한두 가지 이유 때문에 탈북을 하는 게 아니에요. 근데 그 모든 복합적인 이유 중에서 가장 그 근본적인 이유는 뭐냐면 북한 체제에 대한 염증. 이 사회가 더 이상 미래가 없고 희망이 없다는 그런 게 가장 기본적인 이유라고 생각을 됩니다. 저 역시 탈북을 결심해서 탈북을 실행해서 대한민국까지 오기까지는 굉장히 많은 복잡한 사연이 있고 이유가 있었습니다. 근데 가장 그 밑바탕의 본질적인 건 뭐냐면 북한 사회에 대한 체제에 대한 염증, 정말 더 이상 이런 사회에서 살기가 힘들고 나는 또 그런 대로 이런 사회에서 계속 살 수 있겠지만 내 자식이 내가 50년 동안 살아왔던 그 참혹한 인생을 내 자식한테 이제 다시 살게 하고 싶지 않은 그런 여러 가지 이유가 이제 존재를 했습니다. 정말 그러면 북한 사회라는 게 얼마나 참혹한 사회인가. 제가 여기에서 이제 학술적인 어떤 입증하는 과정으로는 안 하겠습니다. 여러 가지 몇 가지 신뢰를 들어가지고 여러분들께서 정말 저게 사실이라고 할 정도로 참혹한 그런 신뢰에 대해서 몇 가지 들어드리겠습니다. 북한 주민들한테 이 삶은 삶이 아니에요. 제가 이제 다른 데 가서 이제 그 강연을 하면서 이런 말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랑 나랑 차이점이 뭐라고 생각을 하세요라고 질문을 해봤던 적이 많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이랑 나랑 암만 차이점을 찾아보고 또 찾아보려고 해도 차이점을 못 찾겠습니다. 우리 그 소위 말하자면 제가 북한에서 교육을 받다 나니까 이런 말을 조선 민족이라고 하는 우리 민족이 5,000년 역사가 가졌다고 하잖아요. 5,000년 동안 우리가 역사를 함께 창조하고 문화를 같이 만들고 정말 힘들고 좋은 순간들을 함께 공유해왔던 우리 민족이 이제 한 80년 전에 어떤 외세의 지정학적인 이해관계 때문에 분단이 됐고 6.25라는 정말 그 쓰라린 그 참사를 겪었고 그때부터 우리가 분단이 돼가지고 지금 완전히 다른 길로 80년을 걸어왔는데 여러분들이랑 저랑 차이점이 저는 그거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여기서부터 한 50km 위에 제가 태어난 죄, 그거밖에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만약에 제가 대한민국에서 태어났더라면 제가 이 자리에 설 일도 없었을 것이고 제가 정말 그 불행한 우리 주민들을 북한 주민들의 삶에 대해서 이렇게 간증하거나 설명할 기회도 없었을 겁니다. 정말 죄라는 건 북한 땅에서 태어났다는 그 죄밖에 없는 2,500만이 북한 주민들이 오늘도 굉장히 여러분들이 아무리 내가 여기 서서 이제 1시간, 2시간, 10시간을 얘기해도 상상하지도 못하고 이해하지도 못할 그런 삶을 살고 있습니다. 언젠가 저한테 누가 이제 외국인이었어요. 그분이 저한테 이제 북한에서 감시 통제 이게 그렇게 많다고 하는데 어느 정도냐? 감시하는 주체는 누구냐? 기관은 누구냐? 제가 대답을 하기 힘들더라고요. 내가 아무리 설명해도 당신 이해 못한다. 당신네 나라에 있는 당이 그러면 대한민국의 민주당이든 그 더불어민주당이든 국민의힘이든 이 당들이 여러분들을 24시간 통제합니까? 감시합니까? 뭘 잘못해서 처용합니까? 이런 원리를 이해를 못한단 말이에요. 노동당이 한다. 노동당이 그런 거 하는 역할을 이냐? 북한 사회에서는 정말 그 인간이 초보적인 권리, 인권이라고 하는 권리, 생존권 이런 거에 보장이 안 됩니다. 일반 주민들도 같고 소위 말하자면 고위층이라고 하는 엘리트들이라고 하는 그런 사람들도 똑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일반 주민들의 삶에 대해서 내가 여기 와서 감히 주제넘게 이제 정말 이렇게 삽니다 저렇게 삽니다라고 하면 정말 그 주제넘는 행위인 것 같아서 그들을 초절한 삶에 대해서 난 한 번도 경험해 본 적이 없고 실질적으로 많이 목격도 못 해봤습니다. 그러면 저는 여기서 소위 말하자면
그 엘리트라고 하는 사람들의 삶에 대해서 정말 얼마나 비참하고 얼마나 항시 불안 속에서 살아가는 그런 운명인가에 대해서 몇 가지 신뢰를 들어서 이제 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제가 이제 어떻게 돼서 탈북을 결심했고 어떻게 해서 어떤 과정을 거쳐서 탈북을 했고 어떻게 돼서 이제 하나님을 믿고 이제 독실한 신자가 되었는가에 대해서는 이제 마지막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북한 사회에서 이제 엘리트라고 하는 사람들에 대한 감시와 통제는 일반 주민들보다 몇 배로 더 강합니다. 크게 제가 한 세 가지를 말씀을 드리겠는데, 첫째는 체제 불안정 요소로 될 수 있는 대상들이기 때문에 처용을 하는 겁니다. 감시하고 통제하고 처용을 하는데, 대표적으로 여러분들께서 아시면 2023년 12월 달에 어떤 사건이 있었습니까? 장성택 처용 사건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게 참 2023년 그때 김정은이가 심포수산사업소라는 게 있어요. 그 수산사업소 옆에 그 인민군 공군 부대를 시찰을 하다가 군인들이 너무 형편없이 막 어렵게 사는 그걸 보고 너네 왜 이렇게 힘들게 사냐? 그러니까 이제 부대에서 원수님 이거 우리가 이렇게 살은 지는 오래됐습니다. 이제 이미 뭐 몇 년 동안 이렇게 형편없습니다. 그러니까 너네가 이제 생활을 좀 개선되려면 어떻게 했으면 좋겠어? 옆에 이제 수산사업소 이제 그 장성택 부장동지 그 산하에 그 행정부 수산사업소가 있는데 그거 우리한테 넘겨주면 거기서 물고기 좀 잡는 거 해가지고 군인들 먹여 살릴 수 있습니다. 김정은이 그럼 그렇게 해. 그래서 그 수산사업소를 인수받으려고 갔는데 그게 이제 수산사업소에서 우리는 당신이 누구 지시 받고 왔다고? 원수님 지시 받고 왔어. 우리 원수님 누군지 몰라. 우리는 장부장 동지 지시만 받는 사람들이야. 그래서 거기서 총격전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총을 실제 쏘지는 않고 이런 반동 새끼들 이거 원수님도 모른다는 새끼들 쏴 죽여야 된다 그래가지고 그 총을 들고 가고 실제 그 유혈 사태는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 사건을 계기로 김정은이가 당시 보위부장을 했던 김원웅이를 불러서 제거할 때 대한 지시를 줬고 그래서 제거가 됐죠. 결국은 장성택이가 제거된 그 배경엔 뭐였냐면 내가 유일한 그러니까 북한이 그런 말을 써요. 한국에도 있겠지만 볼둥지 하나에 왕벌이 하나가 있어야 되는데 두 마리가 있다는 겁니다. 두 마리가 있으면 안 된다. 그래서 제거된 게 장성택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말하자면 자기 체제에 위협이 된다고 생각을 할 때는 제가 시간이 오늘 제한되다 보니까 그 장성택 제거 과정에 대해서 왜냐하면 쿠바 대사 제가 그때 쿠바에 있었는데 쿠바 대사 하던 사람 장성택이 매부였어요. 그 제거 과정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제거되는가를 제가 시간상 관계를 다 말씀은 못 드리겠습니다. 아무튼 장성택이가 제거된 거는 김정은이가 고모부잖아요. 자기 체제 불안정 요소라고 됐기 때문에 그렇게 이제 그 제거를 했고, 그다음에 김정은이 말도 안 되는 즉흥성 때문에 간부들이 또 처형되는 사건이 많습니다. 대표적인 사건으로 2018년 외무성 의뢰국장을 하던 김강남이라는 분이 이제 처형되는 사건이 있는데 이제 2018년 3월달에 김정은이가 처음 이게 중국을 방문했어요. 원래 이제 김정은이가 집권을 해가지고 장성택 처형 사건 뒤로 해서 중국과 관계가 굉장히 안 좋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2018년도 이제 그 뭐가 있었습니까? 이제 화염과 분노가 있었잖아요. 트럼프 대통령이랑 이제 미사일을 쏘니 많이 핵단추가 내게 더 크니 하면서 굉장히 그때 싸울 때인데 싸우다가 이제 그게 절정에 이르렀다가 양측 간에 이제 극적인 타협을 해서 이제 정상회담 추진까지 과정까지 갔습니다. 지금도 딱 그때나 비슷한 상황인데. 북한은 중국이 동의 없이는 절대 미국에 못 갑니다. 실질적으로 이제 그 한반도에서 북한 정권을 뒤집을 수 있는 영향력을 가진 나라는 제가 생각하는 두 개밖에 없어요. 하나는 미국이고 하나는 중국이거든요. 중국이 동의 없이 북한 미국에 절대 못 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때 2018년 3월달에 이제 김정은이가 내가 이제 시진핑이랑 어떤 동의를 이제 그 공감대를 형성해야 되겠다라고 해서 중국에 갔어요. 갔다가 시진핑이 동의를 받고 이제 정상회담 쪽으로 가려고 준비를 하고 왔는데 재수 없이 2018년 4월달에 중국인 관광객들이 북한에 들어갔던 사람들이 버스가 떨어져서 다 죽지 않았습니까? 근데 내가 5월달에 브라질 전 대통령이 북한을 방문해서 그 대통령을 데리고 내가 판문점에 가다 보니까 그 도로를 얘가 타고 갔댔어요. 그건 딱 사람 죽기 좋은 도로입니다. 그렇게 옛날
대한민국이 그 노무현 대통령이든가요? 그 육로로 들어왔던 저 현대 사장 그때 도로 닦아놨던 도로를 보수 안 하다 보니까 도로가 굉장히 열악합니다. 보수가 떨어져서 관광객들을 죽었어요. 그러니까 김정은이가 야단났잖아요. 지금 중국을 겨우 가서 시진핑을 올려놨는데 보수가 떨어져서 수많은 관광객들을 죽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김정은이가 중국 대사관을 방문했고, 그리고 이제 그 보수 저 관광객 한 명인가고 살한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 병원에도 갔었어요. 그러니까 갔다 보니까 자존심이 상하는 거야 김정은이가. 내가 이 나라 절대 수령인데 내가 관광객들이나 죽은 것 때문에 병원에 가고 대사관 찾아간다는 게 굉장히 자존심이 상해가지고 그때 처음으로 관광객이라는 종이를 내렸습니다. 우리 웸송 사람들한테. 당신의 관광객이 뭔 줄 아냐? 대답을 못해서 너무 쉬운 질문에 대해서 대답을 못했습니다. 관광객이라니 놀러 다니는 사람들 보고 관광객이라고 그래. 그래서 종이를 그때 딱 관광객 각기 놀러 다니는 사람 그리고 종이를 내렸어요. 이런 놀러 다니는 사람들 때문에 내가 이 나라 수령이 대사관 찾아가고 병원 찾아가고 했는데 더 이상 이 관광객 문제 때문에 이제 그 관례와 의존화 행사화 하지 말라. 다시 말하면 친선적인 국가 관광객이 죽었다고 해서 이렇게 뭐 내가 찾아다니고 이런 큰 문제를 이슈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관리하지 말고 행사와 국가적인 행사로 해서 뭐 관광객 죽은 거 이거 하지 말라. 우존화. 그러니까 이제 고위급들 뭐 데려다가 그런 그 하는데 하지 말라. 이걸 했어요. 관리와 우존화 행사하지 말라고 했는데 그다음에 중국 관광객 시신을 지금 다 보내야 되지 않습니까? 보내는데 김정은이가 이제 당국제 부장한테 전화해서 야 이거 시신 보낸다는데 너네 어떻게 하려고 그래? 우리가 이제 이거 행사 준비하겠습니다. 갑자기 제가 제 입으로 관례야 우려야 그다음에 이제 그 행사화 하지 말라고 해놓고 또 제가 제 입으로 너네 가는 거 어떻게 하려고 그래? 그러니까 우리가 좀 준비해 보겠습니다. 해가지고 당시 국제부가 웸송에다가 야 원수님이 말씀 계셨는데 행사 준비해. 그래서 이제 국장이 밑에 과장하고 같이 그 문건을 만들었어요. 만들어가지고 당국제부에다 원래 보내니까 당국제부가 그거 보고 아 이거 문건 잘 됐구나. 근데 그 문건에 얼마나 오천이 없이 됐냐면 그때 그 북한에서는 헌법상 국가수반이 최고인민회 상임위원회 위원장이었습니다. 김용남이 국회의장격이죠. 그 사람이 나와서 뭐 포를 쏘고 그 레드카펫 깔고 뭐 굉장한 국가 행사처럼 만들어놨어요. 김정은이가 그 문건을 딱 받아보고 야 내가 너네한테 말했지 행사와 의례와 관리하지 말라고. 근데 이거 뭐야 문건이? 누가 있던 문건 만들었어? 그 당국제부장은 살아야 되겠습니까? 그 웸송에서 만들었습니다. 살아났어요. 그 웸송 틀려 먹었어. 그 과장은 그 국장하고 과장은 지방에 아예 지방에 갔다 오면 어떻게 이해돼? 유배 갔어요 아예. 처형되지 않은 게 다행이죠. 근데 더 웃기는 게 뭐냐면 그렇게 해놓고 그 다음 날 시신을 보냈는데 김정은이 제가 시신 보내는 장소에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웸송 사람들이 아연했죠. 아니 이게 도대체 어느 장단에 춤을 춰야 돼? 바로 어제 제가 그 회에 참가했던 사람입니다. 어제 바로 그렇게 해서 좌천시켜서 유배 보내고 다음 날 시신 보내는데 제가 욕전에 이게 이제 철도 욕전에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사람들이 이해를 못하는 겁니다. 어느 장단에 춤을 춰야 되겠는지. 그러니까 이 엘리트들의 삶이라는 게 이제 내가 잘 하고 싶다라고 해서 잘 되는 게 아니고 이건 그냥 김정은이 즉흥성에 있어서 날아가는 거잖아요. 싱가포르 회담 때 김주성이 통역이 그 싱가포르 회담 통역했던 김주성이가 그것도 또 날아갔는데 왜 날아갔냐면 통역은 잘 했습니다. 끝나고 회담록 정리를 하는 거래요. 김정은이하고 트럼프가 얘기했던 내용들을 다 정리해서 김정은이한테 보고하는 역할을 하는데 김정은이가 말을 좀 잘 못하거든요. 김정은이뿐이 아니라 나도 갖고 이제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이렇게 얘기할 때 그렇게 뭐 문법이나 뭐 이런 걸 문체나 뭐 이런 걸 따지면서 얘기합니까? 그냥 평범하게 얘기하다 보니까 말을 어떤 때 문법적으로 잘 맞지 않을 때도 있고 또 문맥이 마지막까지 연결되지 않을 수도 있고 하는데 이거는 국가 문건입니다. 회담록이라는 건 하니까 이제 통역이 그걸 회담록을 준비하면서 미끈하게 만들었죠. 근데 원래 그 회담록을 김정은이가 안 봅니다. 안 보고 그냥 국가 문헌거에 들어가는데 그날은 김정은이가 그걸 봤어요. 왜? 트럼프랑 자기랑 회담했던 내용이니까 좀 흥미가 있었겠죠. 그러니까 좀 가져와 회담록 좀 보자. 봤는데 이거 아무리 봐도 제가 한 말 같지 않거든요. 내가 이렇게 말을 잘한다고? 그래서 이제 이거 왜 이렇게 되는지 한번 좀 요해 좀 해봐봐. 요해 보니까
주성이를 데리다가 주성이 내 외고대 동창생입니다. 왼손에도 계속 같이 있었고 굉장히 쾌활한 친구고 데리다가 야, 너 왜 이렇게 했냐 하니까 아 이거 원수님이 위대성을 부각시켜야 되겠는데 이제 말 문맥이 잘 어떤 거 맞지 않는 거에 있어서 내가 원수님 위대성 때문에 미끈하게 만들었습니다. 들어보니까 그럴만 하거든요. 김정은이한테 그렇게 보고했습니다. 김정은이가 뭐라고 했냐면 그러면 내가 나보다 더 위대하고 네가 나보다 말 더 잘한다는 거 아니야? 그래서 이제 김주성이 비당적 행위, 그 당주한에 국제부 8과 지도원 했는데 김주성이 비당적 행위에 대한 사상 투쟁회를 하고 김정은이한테 이거 지방에 추방하겠다고 보고를 했어요. 근데 김정은이가 어떻게 말했냐면 내가 김주성이가 비당이라고 했냐 반당이라고 했지. 이 반당이랑 비당은 다릅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비당이라는 건 당적 원칙을 조금씩 오겼다 이거고 반당은 아예 당을 반대했다는 거예요. 엄중성 정도가 다르거든요. 그래서 다시 대책안을 만들어 가지고 출당 당적에서 아예 제명하고 그다음에 철직시키고 지방에 아예 정말 심신상고를 추방을 시켜서 어제까지도 진짜 그렇게 쾌활하던 친구가 그렇게 이제 그 김정은이한테 충성하겠다고 열심히 일하던 친구가 하루 아침에 상상하지도 못했던 그런 일 때문에 좌천돼서 지방으로 아직도 눈에 삼삼합니다. 김주성이 같은 경우에 2015년도에 만경대 자라 공장 사건 여러분들 인터넷에도 한국 인터넷에도 잠깐 실렸겠는데 그때 이제 김정은이가 그 장성택이도 다 처형하고 이제 내가 어떤 이 나라의 그 수령으로서 뭔가 좀 할 수 있겠다라고 생각해서 현지 시찰 본격적으로 다닙니다. 평양시. 근데 평양시라는 게 사실 김정일이가 살아 있을 때 권한의 행군하면서 그 평양시뿐만 아니라 북한 사회 전반이 다 무너졌어요. 인프라가 다 파괴가 되고 정말 일자리도 없고 생활 자체가 이 비정상적인 사회로 흘러갔습니다. 북한이. 그게 김정은이가 집권해서 2012년도에 집권해가지고 조금씩 이제 개선이 되던 과정이었으니까 김정은이가 가봤어. 만경대 유의장을 가봤는데 한심하게 짝이 없어요. 막 여기저기서 바닥에 풀뿌리가 자라고 김정일 때 수입했던 일본에서 수입했던 그 유의 기재들 다 녹이스러워서 제대로 이제 동작을 안 하고 그다음에 중앙당 간부들 그러니까 김씨 일가를 비롯해서 중앙당 간부들한테 이제 몸보신용으로 이제 건강식품으로 이제 공급하겠다고 했던 자라 공장 가봤는데 자라 공장이라는 게 자라가 없는 겁니다. 가서 자라가 다 죽고 몇 마리 종자 자라 몇 마리 안 남고 하니까 화가 났죠 김정은이가. 그래서 이제 자라 공장 당비소 그때 그 당비소가 그날 총살을 냈는데 물어봤어요 당비소한테 이거 왜 공장이 왜 이 모양이야? 이거 장군님께서 이제 정말 그렇게 우리 소위 말하자면 그 사기쳤 김정은이 좀 크게 사기를 크게 치는 친구인데 이 우리 인민들을 먹이를 내고 장군님께서 그 정말 비싼 돈 들여서 공장 설비 다 수입해서 이렇게 훌륭하게 지어줬는데 이거 하나 똑똑히 관리 못해서 공장이 다 이제 정말 그 무너지기 직전에 이르렀고 자란 다 죽고 왜 이렇게 됐어? 물어봤는데 당비소가 대답을 잘못했습니다. 원수님 내가 정말 죽을 죄를 짓고 내가 잘못했습니다라고 했으면 조금 살아날 걸. 원수님 그동안 뭐 전기가 공급이 안 되고 이 설비 고장난 것도 교체하려면 또 중국에 가서 사와야 되는데 자금이 없고 사실 그대로 말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김정은이가 짜증이 났죠. 그럼 넌 뭘 했냐? 그렇게 될 동안 넌 뭘 했어? 그럼 내가 하루빨전소에 가서 내가 그 전기를 생산합니까? 그럼 내가 중국에 가서 그 설비를 비락지를 서 가져옵니까? 이건 국가에서 보상해 줘야 돼. 국가 공장인데. 그러니까 넌 뭘 했어? 그러니까 대답을 못 했어요. 자격 없다. 자격 없다라고 말하고 바로 돌아서서 쏴버려. 해서 그 자라공장 당비소 그날 2명이 날아갔는데 자라공장 당비소랑 그 다음에 딱 옆에가 밀가루 공장인데 밀가루 공장은 또 그날 또 당비소가 일이 있어서 못 나왔답니다. 김정은이가 시찰하는데 지배인이 나왔대요. 그래서 지배인이 그 총살 당했던 사건이 있습니다. 그런 사건들을 말하려면 정말 끝도 없이 많아요. 장현도 사건 아시죠, 여러분? 북한에서 이제 수해가 났잖아요. 굉장히 그 작년도 몇 월 달이든가 그 7월 달 7.7 그 행사 한날 그 수해가 나서 김정은이가 굉장히 그 쇼를 많이 했잖아요. 그
버트 타고 뭐 다니고 저 이민족 지도자라고 뭐 해가지고 다녔는데 그때 누가 경질 됐습니까? 사회안전상 경찰총장 격인 사회안전상 그리고 그 자강도당 책임비서, 평북도당 책임비서 내가 그때는 한국에 있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북한 내부에서 이 사람들이 총살된지 모르겠는데 한국 언론들 보니까 총살됐다 그러더라고요. 비가 하늘에서 내렸는데 수해가 나서 사람들이 죽어서 아쉬운 거 맞는데 그 경찰총장이 하늘에다가 비 내려달라고 빈 것도 아니고 경찰총장이 마른 하늘에 날벼락 맞듯이 죽었어요. 결국은 그 김정은이 즉흥성이거든요. 물론 수해가 나서 수많은 사람들이 죽었으면 누군가가 책임져야 되는 건 맞습니다. 그런데 수해가 왜 북한은 매해 수해가 납니다. 왜 수해가 나냐면 95년도에 94년도에 김일성이가 죽고 95년도부터 북한이 소위 말하자면 고난의 행군이라는 거 하지 않았어요? 세 가지 이유로 했습니다. 첫 번째는 동유럽 사회주의 나라들이 다 붕괴됐기 때문에 어려워졌다. 두 번째는 매해 이제 지속되는 자연재해 때문에 농사가 제대로 안 돼서 이제 그렇게 됐다. 세 번째는 소위 말하자면 제국주의자들 미국이나 서방 사회의 대북 제재가 굉장히 강도 높이 이제 감행되다 보니까 이제 그 정상적인 경제 고려를 못해서 북한이 완전히 경제가 마비됐다. 그래서 그 세 가지 요인 때문에 고난의 행군을 했다고 합니다. 뭐 틀리는 소리는 아니에요. 그때 실제 자연재해가 많았고 동유럽이 수십 년 동안 북한을 먹여 살렸던 동유럽 사회주의 진영이 붕괴된 거 맞고 그때 핵 의혹이 굉장히 핵 문제가 그때 터지지 않았습니까? 핵 문제가 터지면서 북한에 대한 이제 대북 제재가 굉장히 강도 높이 벌어진 건 사실이에요. 그러면 국가는 국가답게 이때까지 자기네가 사회주의 중앙 집권 사회주의 계획 경제 시스템 하에서 주민들을 먹여 살렸는데 공급제가 다 붕괴될 때까지 김정일이가 손 놓고 아무것도 안 했거든요. 그때 내가 그때 인민경제학 다닐 때인데 김정일이가 뭐라고 했냐면 자기한테 돈이 좀 있었다는 거예요. 그때 돈이 있어가지고 간부들이 이제 자기한테 와서 장군님 이제 이러다가 우리가 다 죽습니다. 다 죽으니까 그 돈 좀 있는 거 가지고 중국에 가서 쌀 사다가 주민들한테 공급을 해야 됩니다라고 굉장히 간청을 많이 했다는 겁니다. 그 노작에 나와요. 내가 거짓말하는 게 아니고 실제 그 북한 노작에 나오는 겁니다. 그때 김정일이가 뭐라고 했냐면 나라가 있고야 백성도 있는 거 아니냐. 나도 사람들 굶는다는 거 안다. 그러나 그 나라가 있고야 백성도 있고 나라 이런 뭐 백성은 상가집 개만도 못하다. 그러니까 나라를 지켜야 되겠다라고 해서 그 돈을 가지고 무기 싸우는 데 썼다는 겁니다. 그건 진짜 팩트고 김정일이가 실제 그렇게 말했고 그렇게 하면서 뒤에다 무슨 말을 했냐면 당을 따르는 300만 당원들만 있으면 무너지지 않는다 우리는. 그 2,500만 중에 300만만 살면 된다는 거 아니에요. 2,200만 원 다 죽어도 된다는 거 아니에요. 뭐 내가 지나친 표현으로 한지 모르겠지만 실질적으로 그래가지고 그때 뭐 그 숫자적으로 한 300만이 죽었다 그럽니다. 정확한 숫자인지 모르겠는데 그때 내가 한북도도 이제 한번 출장을 갔던 적이 있는데 정말 아사자가 많았어요. 한북도 가니까 그 총진에 갔댔는데 집이 창문이 열려져 있는 집이 굉장히 많았거든요. 물어보니까 저 왜 저렇게 창문이 열려져 있냐 하니까 빈집이라는 거예요. 왜 빈집이냐? 온 가족이 굶어 죽어서 그 집에 사는 사람이 없다는 겁니다. 그렇게 많은 사람이 그 고난의 소위 말해서 고난의 행군을 하면서 굶어 죽었어요. 그렇게 어려운 고난의 행군을 과정을 거치면서 인프라가 다 파괴된 겁니다. 소위 그래도 김일성이가 집권을 했을 때 여러 가지 이제 산업 국가로 만든다고 하면서 만들어놨던 그 공업 인프라 이게 다 허물어졌어요. 일반 주민 공급 배급제도 다 허물어졌습니다. 굉장히 피폐해졌죠. 이걸 김정은이가 뭔가 좀 이제 되살려 보겠다고 하면서 2012년부터 지금까지 많은 머지름을 쏟지만 이게 잘 안 된 겁니다. 사실 김정은이가 집권한 이후부터 뭔가 새롭게 해보려는 생각은 있었어요. 그때 말하자면 북한이 경제가 12년 집권한 다음에 올라서기 시작한 건 사실입니다. 가시적인 성과가 있었어요. 상점에 가면 뭐냐면 이제 북한제 상품이 꽉 차 있었습니다. 그 전에까지는 다 중국 뭐 과자, 사탕, 뭐 라면 뭐 중국 상품이 들어왔는데 그걸 다 몰아냈어요 김정은이가.
물론 원료, 자재, 설비 다 중국 겁니다. 그냥 북한에서는 조립만 하고 포장만 하는 거지만은 그래도 북한 상표를 가진 북한 내부에서 이제 그 원료를 싸들여다가 생산하고 하다 보니까 이제 많이 취업도 됐고 그러면서 이제 북한 경제가 점차 살았고 그때 굉장히 김정은이가 머리 아팠던 게 뭐냐면 한류 때문에 북한 사람들이 몽땅 한류에 빠져가지고 그냥 한국에 대한 환상이 그 굉장했습니다. 북한 사회에서 이걸 또 어떻게 좀 바꿔보겠다고 제2차 용화혁명이라는 걸 이렇게 보겠다. 김정은이가 한 말입니다. 우리나라 그 북한을 염두에 둔 거예요. 우리나라에도 이제 강도도 있고 살인마도 있고 또 간부들 중에 이제 부패한 간부들도 있다. 너무 영화도 딱 우리는 다 잘한 것처럼 만들어내니까 사람들이 보지 않는다 영화를. 그래서 좀 현실을 반영해서 영화를 만들어봐라 해가지고 문수초대소라는 곳에다가 15일 동안 그 이제 영화 감독 그다음에 이제 작가 영화 배우들 갖다가 이제 여놓고 15일 동안 한국 영화하고 미국 영화를 매일 보여줬습니다. 오전 오후. 그렇게 하고 저녁에는 영화반 감상을 글을 써서 바쳐라 하고 김정은이가 지시를 했죠. 이 사람들이 이거 한국 영화 그렇게 보고 싶어서 막 처형 당할 걸 무릅쓰고 몰래 봤는데 종작 앉아서 보라 하니까 이거 안 보는 겁니다. 이거 보고 또 저녁에 가면 감상글을 써야 돼요. 이게 뭐 영화가 어쨌다 저쨌다 하면서 아무튼 그렇게 해서 보름 동안 이걸 하고 영화를 3편을 만들었어요. 3편을 만들었는데 나는 하나도 못 봤습니다. 못 봤는데 그 얘기하는 거 보니까 김정은이가 그거 보고 안 되겠다. 2차 용화혁명은 안 되겠다. 이런 걸 보여줬다가 진짜 이게 우리 인민들이 사회주의 안 지키겠다고 할 수 있다. 이래가지고 2차 용화혁명도 망했다는 거 아닙니까? 결국은 김정은이도 뭔가 하려고 굉장히 끊임없이 노력을 했는데 그게 제대로 작동을 안 하는 거예요. 이제 2023년 12월 달에 두국가 정책이라는 걸 김정은이가 내오지 않았습니까? 두국가 정책을 내오고 그러니까 2023년 11월 달에 그 12월 전원회에서 두국가 정책 내오고 2024년 1월 이제 최고인민회 14기 11차 회의 때 이제 지방경제발전 20승 10정책이라는 걸 내왔습니다. 본질을 파헤쳐 보면 결국은 이제 2022년 2월 달인가 이제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발발을 했고 러시아를 통해서 김정은이가 많은 그 경제적 혜택을 받았고 그걸 배경으로 해가지고 내가 좀 나만의 왕국을 좀 세워보겠다. 이때까지 한국이랑 계속 좀 접촉을 해봤는데 그냥 돈 몇 푼 주는 거 이걸 받는 대가로 우리 주민들이 한국에 대한 환상만 커지고 이래가지고는 내가 이 사회를 끌고 나가지 못하겠다. 옛날 우리 아버지 때 우리 아버지라는 게 누구냐면 김정일이죠. 김정일 때 뭐라고 했냐면 나는 당이 도움을 받은 건 없어. 노동당. 근데 당이 무너지면 다시 건설하면 돼. 근데 나라가 인민군대가 무너지면 나라가 망해. 그래서 송군 정치하지 않았습니까? 김정일 때. 김정은이가 뭐라고 했냐면 우리 아버지 때는 그땐 그래서 송군 정치를 했는데 지금은 외부의 공격으로부터 나라가 무너질 일은 없어. 나라가 무너질 수 있다면 주민들이 이제 이 내부가 붕괴돼서 무너져. 그래서 당 우선주의 정책을 했습니다. 당에다 힘을 실어줬어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당은 곧 사람들에 대한 감시, 통제, 처용하는 기관입니다. 사람들에 대한 감시, 통제, 처용을 강화하겠다. 이 의지를 해가지고 김정은이는 그 김정은이 집권 이후에 굉장히 살기 어려워졌습니다. 특히 우리 그 소위 말하자면 엘리트라고 하는 사람들, 저는 외무선에서 부국장 하면서 이제 동시에 세포비서를 같이 했는데 아침에 출근하면 하는 일이 뭐냐면 하루 일정을 적어 바칩니다. 1시간 간격으로. 1시간 간격으로 일정을 적어 바치는데 내 거만 적어 바치면 또 괜찮죠. 그냥 적어 바치면 되는데 내 거, 국장 거, 그리고 부산 거, 우리 차관 거까지 내가 세포비서니까 내가 적어서 바쳐가지고 하루에 3번 당위원회 가서 일정 집행 종용을 보고해야 됩니다. 시간별로. 이거 여러분들 믿어 앉을 거예요. 이거 하루 이틀 하는 것도 아니고 이걸 몇 년 동안을 했는데 처음에는 좀 하다가 그다음에 짜증이 나는 겁니다. 엄청 짜증나요. 이게 내가 9시부터 10시까지 뭐 하고 10시부터 11시까지 뭐 하고 이렇게 시간별로 퇴근할 때까지 아직도 그 제도가 유효하다고 합니다. 북한 내에서는. 그 당위원회에서는 우리 같은 세포비서를 통해서 그 세포 당원들뿐만 아니라 이제
그 간부들, 엘리트들, 세포 당원들은 크게 관심 안 합니다. 이 엘리트들 말하면 국장, 차관 이런 사람들이 움직임에 대해서 24시간 감시를 하겠다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니까 맨날 국장방에 들어가서 국장 동지 오늘 그 일정 줘 주십시오. 하니까 국장이 짜증 나는 겁니다. 좀 부국장 내가 좀 만들면 안 되냐? 내가 만들겠는데 그럼 내가 만든 일정대로 살아야 됩니다. 그렇게 삽니까? 못 살거든요. 차관한테 가서 부상동지 오늘 일정 주십시오 하면 좀 부국장이 좀 자체를 만들어. 근데 만들겠는데 부상오지 그러면 내가 만든 일정대로 하루 수행할 수 있습니까? 이게 또 그러면 긴장이 오는 겁니다. 내가 어떤 뭐 친구 나가서 점심밥도 밖에서 나가서 먹지 말라는 거예요. 친구 만나서 점심 식사 약속할 수도 있고 대외 활동 특히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내가 그 차관 대외 활동을 다 할 수 없잖아요. 대외 활동 그게 조금이라도 변경이 되면 그다음에 당연히서 문제를 세운다는 겁니다. 이렇게 살고 있는 북한 사회가 지금 엘리트들이 그러니까 엘리트 소위 말해서 엘리트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를 그 불안감에 이제 앞서 내가 그 신뢰를 몇 개 들었댔는데 그런 불안감에 항시 산다는 겁니다. 저는 이제 1972년도에 태어났어요. 제가 1972년도에 태어나가지고 당시 제가 태어날 때 우리 부모님들이 그래도 이제 좀 이렇게 말씀드리면 좀 그러지만 엘리트들이었어요. 엘리트들이어가지고 제가 12살 때 처음 비행기를 탔습니다. 알제리에 부모님들 따라서 이제 유학을 갔죠. 그때 당시 이제 외국에 간다는 건 진짜 북한 사람들이 있어서 한 데 있어서 굉장한 그 혜택으로 돼 있었고, 내가 이제 그 학교 동창들도 굉장히 나를 그 존경의 그 부러움으로 봤어요. 알제리를 가서 이제 프랑스 학교를 한 3년 다녔습니다. 유학을 하고 갔다 와서 이제 북한에서 소위 말하자면 외국 그 엘리트들만 다닌다고 하는 외국 학원 2년 다녔어요. 왜 2년만 다녔냐면 아버지가 또 쿠바에 또 이제 다시 또 파견이 되다 보니까 아버지들하고 또 쿠바에 갔어요. 그래서 외국 학원 2년 다니고 쿠바에 가서 거의 한 5년 동안 유학을 했습니다. 유학을 하고 사실 좀 더 할 수 있었는데 우리 아버지가 이제 통정부에서 근무했어요. 근데 우리 아버지는 대남 업무한 건 아니고 일본 관계를 전문적으로 봤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그 우리 아버지가 망라에 되어 있는 그 망이, 그러니까 소위 말하면 그 간첩망이죠. 그 간첩망이 이제 그 폭로가 돼가지고 다 소환돼서 들어왔어요. 근데 그 위에 그 지휘하던 사람이 이 사람 이제 자기네 망을 다 죽이지 않으면 이게 굉장히 그 비리가 많습니다. 이제 돈이 다루어지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꼭대기에 있던 부부장이 유정숙이라고 옛날에 한국에 와서 이빨 다 보고 간첩하다가 영웅 칭호받고 북한에 돌아가서 이제 통정부 부부장이 된 분이 있어요. 국정원분들은 알더라고요. 그분이 이제 이 조를 다 아예 죽일 결심을 한 겁니다. 이걸 살려두면 자기 그 비리가 이렇게 나오다 보니까. 근데 그 중에서 실질적으로 살아남은 사람이 우리 아버지밖에 없었어요. 대신 우리 아버지가 한 8개월 동안 보위부 감옥에 가지고 엄청 고생을 했습니다. 그때가 몇 년이냐면 1993년입니다. 그래서 이제 한 8개월 동안 그 감옥에 가서 이제 고생을 하시고 다행히 해명되셨어요. 해명돼서 간첩은 아니다. 그러니까 그때는 북한에서는 간첩이라고 말하는 게 아니고 족손 관계는 없다. 이게 뭐냐면 대한민국 그때는 안기부라고 불렀는데 안기부랑 연계된 건 없다라고 해서 해명이 돼서 나왔어요. 나오면서 내가 그때 대학에 들어갔는데 대학 공부를 딱 들어갔는데 권한행군이 시작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집안은 잘 나가던 집안이 하루아침에 무너졌죠. 제가 대학에 들어가면서 말을 권한행군이지 그때 당시 외국 학원 다니던 친구들, 우리 학국 친구들 중에 그 도시락을 이제 다 입학 도시락 싸가지고 다녔어요. 근데 저는 입학을 못 싸가지고 다녔습니다. 그때 쌀이 없어서 나도 권한행군 타격을 받았거든요. 집안이 가태수색을 한 2번 당하다 보니까. 그래서 대학을 한 5년 동안 그 강내밥을 싸가지고 다녔습니다. 권한행군 타격 심각하게 받죠. 그렇게 하고 이제 대학을 졸업하고 내가 웸성에 들어갔습니다. 웸성에 들어갔는데 이게 또 북한 사회라는 게 다른 사회랑 좀 비슷한 게 인맥, 배경, 돈 이게 굉장히 많은 영향을 미칩니다. 내가 이제 웸성에 들어갈 수 있는 거는 우리 아버지가 옛날 베이징 대학에 이제 강석주, 웸성 그 일부 상하던 강석주랑 동창생이다 보니까
그 인연으로 해서 내가 웸송에 들어갔어요. 근데 그 인연은 딱 거기까지더라고요. 그분이 그 이상까지는 날 못 봐주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웸송에 들어가서 한 5년 동안 정말 바닥에서 고생하면서 살았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결혼도 했고, 결혼하니까 그 다음에는 이게 내가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결혼하고 자식이 생기니까 이 사명감이라는 게 생기고, 정말 그 많은 분들이 도움을 받아서 한 톱 올라갔어요. 올라가고 내 목표는 유일하게 해외 나가는 게 제 목표였거든요. 해외 나가서 어떻게 나서 외화를 벌어서 좀 남들보다 잘 살아보겠다. 또 승진을 해가지고 남이 호령을 받는 위치에 있는 게 아니고 남을 호령할 수 있는 위치에 올라가겠다. 야심이 많았죠. 그래가지고 처음으로 나가게 쿠바에 나갔어요. 쿠바 대사관 소기관 3등 소기관인데 대지급인 1등으로 해서 나가가지고 거기서 4년 6개월을 살면서 시가 장사를 좀 많이 했죠. 돈을 그때 엄청 벌었습니다. 그때 그 우리 대사관 사람들 중에는 그 100만 달러를 가지고 들어간 분도 있어요. 시가 장사가 굉장히 잘 돼가지고. 근데 저는 그 정도까지는 못 벌고 한 절반 정도, 제가 살짝 보태서 한 절반 정도 벌었죠. 그다음에 이 세상에 다 내 것 같더라고요. 내가 제일 센 사람 같고 무서운 게 없어지고. 그리고 이제 북한에 2016년에 돌아가서 이제 부국장이 됐습니다. 근데 출발점은 제가 굉장히 힘들게 출발을 했는데, 그때 대학 동창들이 같이 웸송에 입부해가지고 나보다 먼저 재회 생활을 한 사람도 있고 나보다 먼저 승진했던 친구들이 있었어요. 굉장히 피눈물이 났습니다. 혼자 있을 땐 모르는데 가족이 있으니까 굉장히 우리 집사람 앞에도 막 미안하고 정말 체면이 안 서고 굉장히 힘든 과정을 거쳤는데, 제가 웸송 부국장 될 때 제일 젊은 부국장이었어요. 제가 45살을 부국장이 됐는데, 부국장 돼서 이제 부국장들 방침 포치라고 해서 웸상방에 쭉 앉아보면 제가 맨 끝에 앉았습니다. 나이가 제일 어리다 보니까 제일 어린 부국장이 됐고, 그때 이제 그 쿠바 대통령이 북한을 방문하는 계기가 있었고, 또 이제 내가 이제 쿠바에 가서 유학도 했고 이제 계속 웸송에서 쿠바 문제만 전문적으로 보다 나니까 내가 쿠바 전문가라고 해서 이제 그 행사 현장 지휘를 했고, 그때 그래서 김정은이를 여러 차례 이제 봤죠. 만났다고 하면 좀 과한 표현이니까 봤고, 김정은이 하고 이제 개별적으로 이야기할 수 있는 기회가 여러 번 있었습니다. 김정은이 평범한 인간이에요. 제가 이만감 나갔을 때도 어떤 뒤에서 막 아우라가 느껴지지 않았냐. 나 아우라는 태어나서 한 번도 아우라라는 걸 본 적도 없고, 물론 김정은을 보는 순간에 굉장히 긴장했고, 제가 어떻게 봤냐면 원래 행사 현장지이다 보니까 요 위치가 여기라면 여기 서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거기서 이제 김정은이가 들어와서 이제 그 VIP 방에 들어와서 김정은이가 나한테 물어볼 거 있으면 물어보고, 물어볼 거 없으면 그냥 나는 입 다물고 가만히 있는 겁니다. 근데 그 전에 딱 그 김여정이가 와가지고 나하고 같이 이제 공항 할주로 나가서 이제 그 안전 상태 한번 같이 좀 보자. 그래서 같이 나갔다가 들어오니까 김정은이가 벌써 와 있더라고요. 그 난 그냥 한쪽 구석에 이제 숨죽이고 서 있는데 굉장히 긴장한 것만은 맞습니다. 정말 무슨 무서운 거보다는 이거 진짜 우리가 하느님처럼 신적으로 보던 사람이 내 딱 코앞에 서 있으니까 굉장히 긴장이 되더라고요. 근데 그것도 한순간이고, 한두 번 이제 말 이야기를 주고 받아 보니까 그 긴장감도 그냥 순간에 이제 풀어지고, 굉장히 화도 잘 내고, 또 굉장히 배려할 땐 또 배려도 많이 하는 지극히 평범한 사람이다. 그 사람이 만약 김정일의 아들이 아닌 일반 나 같은 사람으로 태어났더라면 친구도 많았을 수 있고, 친구 못지않게 이제 족수들도 많을 수 있은 그런 평범한 사람 중에 하나다. 그 사람이 그 독재 국가에서 김정일의 아들로 태어났기 때문에 괴물이 된 거고, 그 때문에 그 사람 인생 또한 그렇게 이제 우리가 밖에서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황홀한 것만은 아니에요. 굉장히 스트레스도 많고, 스트레스가 많으니까 즉흥성도 많이 나오고 짜증도 많이 나고,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을 막 닥친 대로 죽이는 거죠. 그렇게 해서 이제 북한에서 웸송에서 이제 부국장으로 있다가 2019년 2월달에 이제 내가 쿠바주의 북한 대사관 정치 참사를 임명을 받았습니다. 근데 그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 굉장히 한송열 부상 간첩 사건이 있었습니다. 웸송에서 처음으로. 이 한송열이라는 미국 담당 차관인데, 이 사람이 뉴욕에 가서 전문적으로 외교관 하던 분인데, 그때 FBI에 매수가 됐대요.
그래서 북한에 와가지고 북한 보위부에서 이 사람을 잡았죠. 1년 동안 쭉 검토를 하고 딱 2023년 2월 달에 총살을 했습니다. 3명 총살을 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내 동창생이 있어요. 그게 또 우리 외교부 사람 중에 하나. 근데 그게 외무성이 생겨서 처음으로 이제 공개 총살하는 장소에 외무성 사람들이 갔던 처음이자 마지막 사건인데 다 가지 않고 부국장 이상 간부들만 갔습니다. 근데 내가 그때 부국장이었으니까 가야 되는데 딱 그날 다행히도 내가 당선의 간부부 면접이 있었어요. 임명받는 면접. 그러다 보니까 난 빠졌죠. 갔다 온 사람들한테 얘기하니까 뭐 죄목에 대해서는 여기다 말할 필요 없고 뭐 간첩이 임무를 했을 수도 있죠. 뭐 강건 군사학교에서 총살을 했는데 사수 3명이 나와서 이제 탄창 이게 35발이든가 들어갈 겁니다. AK-47 소총이 그걸 그 3개씩 바꿔서 쏘았다는 겁니다. 쏘았는데 이 사람들이 말하는 게 이렇게 나무 기둥에다가 사람을 이렇게 묶어서 놨는데 이제 앞에 흰 천을 지었다가 그 이제 그 판결문 읽고 흰 천을 훅 내리니까 여기 사람들이 서 있다는 게 어제까지만 해도 같이 있던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사수들이 딱 이 앞에서 외무성 사람 딱 이렇게 내가 이렇게 쏘면 딱 요 정도 거리에 지금 앉아 있는데 쏘기 시작하는데 3명이 사람이 이게 무너지더래요. 위에서부터 이렇게 무너지는데 마지막에 이 바닥에 시뻘건 요 동이 하나 남는데 거기다 이렇게 탄창의 총은 계속 남아 이게 다 쏴야 되니까 그다음부터 거기다 쏘는데 그게 또 흩어지더라는 거예요. 그 거기 똥이가 사람이 형체가 아예 없어지더라는 겁니다. 그거 보고 와서 이제 사람들 가까운 사람들도 있으니까 그 중에 술 같이 먹는 사이도 있고 며칠 동안 밥을 못 먹었답니다. 내가 그 광경을 안 보기를 정말 다행이죠. 물론 국가 반국가 범죄에 대한 책임은 나라마다 이제 사형도 있을 수 있고 여러 가지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근데 사람을 그렇게 무참하게 죽이는 그런 잔혹한 그런 무참하게 죽이는 건 또 둘째예요. 그 무참하게 죽이는 광경을 어제까지 같이 일했던 지인들 동료들을 앞에다 앉혀놓고 보여주는 겁니다. 그게 바로 공포 정치예요. 감시, 통제, 소용, 초용 3대 축이 바로 그 공포 정치인데 그 중에서 N 잔혹한 게 그 초용입니다. 보여주는 초용. 내가 그때 나 아직 태어나서 한 번도 그런 공개 초용 보지 못했는데 그때 볼 수 있는 기회가 있었는데 다행히 내가 당선의 간부부에 이제 그 면접관으로 그걸 비껴 갔습니다. 그때 갔다 와서 사람들이 하는 얘기가 이놈의 제도가 진짜 그 잔인한 제도라고 얘기하는 사람 하나도 없고 다 대부분이 뭐라고 하냐면 죄 짓고 살지 말아야 되겠구나. 사람들이 하는 얘기가 그거예요. 죄 지으면 안 되겠구나. 그러니까 그 공포 정치 그 초용의 효과가 그렇게 나타나는 겁니다. 그런 사회에서 사람들이 들고 일어날 수 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그 플러스 북한에 뭐가 또 있어요? 연자제가 있어요. 그 사람이 그렇게 처형돼서 죽었지 않습니까? 그걸 끝나면 되는데 그 가족이 다 무너져요. 몽땅 유배 보냅니다. 소위 말하자면 한국에서는 정치범 수용소라고 하죠. 북한에서는 정치범 수용소라고 말 안 합니다. 관리소라고 그래요. 관리소 완전 닫힌 구역이 있고 반 통제 구역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완전 닫힌 구역엔 장성택 같은 그런 고위급들 정말 살아선 못 나올 사람들을 보내는 거고 이런 가족들 같은 건 그 반통제 구역에 보내는데 그 변들이죠. 이 사람들도 항시 감시를 받고 공민권이 없습니다. 박탈당하거든요. 그다음에 이제 그 지키는 사람들이 마음에 안 들면 쏴 죽여도 된대요. 실질적으로 그렇게 죽은 사람들도 많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해서 사람들이 그 죽은 사람에 대한 공포감 플러스 그 가족이 무너지는 걸 다 보면 이거 내가 진짜 죄 지으면 안 되겠구나. 내가 뭘 이 사회를 좀 바꿔보겠다고 내가 들고 일어났댔자 저런 꼴밖에 안 되는 거로구나 보면 못 들고 일어납니다. 절대로. 어떤 분들은 북한에서 저보고도 그런 아니 여기 와서 그런 말 하지 말고 북한에서 그 제도를 변화시키기 위해서 뭘 좀 하지 왜 여기 와서 그러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었어요. 실질적으로 뭐 대답은 안 했는데 그런 사회입니다. 북한 사회가. 여러분들이 제가 아까 시작할 때 저랑 차이점이 정말 뭐라고 생각했냐 할 때 운 좋게 대한민국에 태어났고 난 운 나쁘게 거기서 태어난 그런 차이밖에 없습니다. 여러분들 국에서 태어났더라면 어떻게 될 뻔했습니까? 제가 여전번에 여전주에 어떤 기업 회장님이랑 점심을 같이 먹으면서 제가 그런 얘기했어요. 내가 이제 한국에서 이제 돈 좀 생기면 돈 좀 벌면
솜 같은 거 하나 임대해 가지고 북한이랑 똑같은 환경을 한번 만들어 가지고 사람들 북한 체험 한번 좀 시켜 보겠다고 딱 한 달 그 관광처럼 투어 시켜 가지고 들어가서 조직 생활하고 생활총화하고 뭐 감시받고 통지받고 그러면 진짜 통일을 위해 필요하고 정말 북한 사회가 얼마나 나쁜 사회인가를 스스로 체험할 수 있는. 그러니까 회장님 그 돈 되겠는데 내가 투자해 줄까 이런 말씀도 웃으면서 하시더라고요. 정말 북한 체제의 실상에 대해서는 과장할 필요도 없고 있는 그대로만 해도 상상이 안 되는 그런 사회입니다. 그래서 제가 2019년 2월달에 쿠바 이제 그 참사로 나왔고 나와서 이제 정말 말도 안 되는 괴롭힘을 한 4년 동안 당했어요. 제가 그 이만갑에 나서랑 다 얘기해 주는 구체적으로 다 말할 필요는 없는데 그게 탈북이 동기는 아니었습니다. 물론 계기는 됐죠. 정말 미국에서 정말 한 50년 동안 살면서 별일 다 겪지 않았습니까? 못 살겠다 이 사회에선. 물론 계속 살면 뭐 국장 될 수도 있고 좀 또 몇 년 있으면 또 인맥도 있으니까 차관 될 수도 있고 딱 거기까지는 할 수 있고 뭐 나름 그래도 벌어놓은 돈도 좀 있으니까 편안하게 살 수 있겠다. 그러나 자식은 또 어떻게 합니까? 자식은 나 같은 50년 과정을 또 똑같이 그 피눈물 나는 과정을 거쳐야 되는데 좀 나가서 살면 좋겠다. 그래서 제가 2019년 7월 달에 우리 집 사람한테 이제 우리 한번 밖에 나가서 살아볼까 이런 얘기 했던 적이 있어요. 우리 집 사람이 큰일 났다는 겁니다. 당신 정신 나가지 않았냐. 그동안 이렇게 힘들게 다 개척해 왔는데 이제 거기에 간다고 해서 당신 잘 살 수 있다는 보장이 있냐 당신한테. 그리고는 우리 집 사람이 촌식 환자인데 코로나 후유증으로 해가지고 이제 촌식 시들시들 앓다가 내 그 얘기 듣고 스트레스 받아가 심장 발작이 왔어요. 그래서 그 안 가니까 농담이니까 절대 그런 걱정 마 하고 이제 2023년 그 10월 말에 이제 무슨 일 있었냐면 제가 너무 일 많이 하다 보니까 경추 디스크가 와가지고 여기 마비가 왔어요. 그래서 이제 사비를 해서 멕시코에 가서 치료받겠다고 했는데 북한 당국에서 거부했습니다. 그게 제 탈북 동기였어요. 정신 나간 짓을 했죠. 근데 지금 생각해 보면 진짜 정신 나간 짓이었더라고요. 탈북에 대해서 고민은 많이 했지만 실제 내가 온 가족을 정말 그 죽음이 위험을 끌고 갔단 말입니다. 근데 그때 그 동기가 없어서 못 갔을 거예요. 제가 지금 뛰어넘습니다. 시간상 관계로. 그렇게 해서 탈북을 했어요. 감행을 했고 하다가 잡혔어요. 제 3국에서. 근데 그 전에 쿠바 공항에 나갔는데 제가 새벽 3시에 나가가지고 비행기가 새벽 5시 비행기인데 4시까지 수속을 다 마치고 이제 1시간 동안 기다렸는데 그 1시간 동안 60분 동안 내가 시계를 한 100번 이상 봤습니다. 이쯤 됐으면 한 1분 지났겠지, 한 10분 지났겠지 보면 1분이 안 된 겁니다. 맥박은 150, 제가 이 시계를 차고 있었어요. 그때도 이게 맥박 체크가 되지 않습니까? 맥박은 150 이하로 안 떨어지고 그때 이제 처음으로 내가 태어나서 하느님이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때 처음 하느님께 굉장히 열심히 빌었습니다. 나 기도할 줄도 몰랐는데 그때 하느님 제발 살려주십시오. 우리 가족 보호해 주십시오. 나 성공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1시간 동안 내가 그때 하나님께 빌었습니다. 오다가 이제 그 어느 한 X 비행장에서 잡혔어요. 잡혀가지고 북송될 위험에 빠졌습니다. 진짜 북송될 수도 있어서 30분 안에 내 운명이 결정되는 겁니다. 30분 내에 대한민국 대사분께서 오셔가지고 우리 가족을 건져 주셨어요. 그래서 대한민국에 왔습니다. 대한항공 타고 왔죠. 근데 그때 내가 쉽게 말하는데 그때는 진짜 삶과 죽음이 그 갈림길에 있었어요. 내가 죽을 수 있다는 생각을 그때 처음 해봤거든요. 내가 죽어야만 가족을 살릴 수 있다라는 생각을 그때 처음 해봤습니다. 이제 담벼락에 뭐를 찧어야만 이 사람들이 나를 끌고 게이트를 못 간다라는 생각을 그때 처음 해봤고 그 시도까지 했댔습니다. 공항에서. 그러는 와중에 이제 그 절묘한 순간에 대한민국 대사께서 오셔가지고 그 분위기가 싹 바뀌었죠. 그래가지고 제가 대한항공 타고 대한민국 왔는데 와서 이제 그 안가에서도 생활을 하고 사회에 배출되면서 제가 제일 먼저 이제 그 생각이 났던 게 그 하나님 생각이 났어요.
그때 우리가 살아난 게 혹시 내가 그때 1시간 동안 열심히 했던 그 빌었던 하나님께 빌었던 그걸 하나님께서 듣고 그 답이 없습니다. 그거 아니면 그 정말 그 30분밖에 안 되는 그 시간 내에 그렇게 운명이 국적으로 바뀔 수 있다고 누가 생각을 했겠습니까? 그래서 내가 교회에 좀 나가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그래서 했고 그때부터 쭉 지금 매주 내가 열심히 교회에 나가고 있습니다. 교회 나가고 있는데 제가 교회 나가서 제일 좋은 게 그거예요. 그 세 가지를 매일 와서 혼자 저 성경책도 지금 열심히 읽고 있는데 성경책 잘 이해가 안 되는 부분들을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어떤 때 반복해서 읽고 하면서 성경책도 열심히 읽고 그다음에 교회에 나가서 매번 나올 때마다 딱 세 가지를 딱 빕니다. 첫째는 그 하나님께 감사. 예, 그때 살려줘서 감사하고 대한민국에 와서 정말 좋은 분들을 많이 만날 수 있게 해줘서 감사하다는 그걸 빌고 두 번째는 제가 이제 그 우리 자녀, 가족 정말 그 안정적으로 종착을 하게 해달라고 또 빕니다. 세 번째는 제가 이제 교회 제가 그 생각을 해요. 이제 저 이 넓은 우주 위에 정말 인간이 상상할 수도 없는 그런 초인간적인 힘이라고 하는 하나님께서 계셔가지고 항상 우리를 본다. 이 세상을 하나님께서 만들었고 그분께서 실체가 계신다. 이런 생각까지는 제가 아직은 못합니다. 대신 여기에 하나님이 계셔요. 그래가지고 항상 내가 어떤 일을 할 때도 이게 하나님이 뜻인가까지는 생각하는 것 같지 않습니다. 아무튼 항상 이게 옳은 일인가 안 좋은 일인가를 생각을 하고 그래서 될수록 죄를 안 짓고 살려고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합니다. 근데 그렇게는 또 안 돼요. 보니까 인간이다 보니까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 앞에 죄 지은 그 사람이다 보니까 질투도 있고 또 이제 뭐 이렇게 남한테 좀 그 고칠게는 아니라도 좀 안 좋게 얘기할 때도 있고 또 이제 남을 좀 그런 것도 있어요. 그럼 그걸 또 이제 하나님 앞에 와서 한 주일에 한 번씩 속죄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는 게 굉장히 좋습니다. 저는 그 속죄하는 시간을 가짐으로 해서 또 다음 주에는 될수록 그 안 지울 수 있는 그런 계기가 있어서 좋고 그래서 제가 세 가지를 매번 이제 여기 교회에 나와서 이제 그 세 가지를 기도합니다. 매주. 어떤 때는 진짜 그 토요일 날 제가 많은 분들 만나다 보니까 토요일 날 밤에 어떤 한 11시까지 술 먹고 2차 가는 거 아시잖아요. 그럴 때도 실질적으로 있습니다. 그러면 그 다음 날 아침에 정말 일어나기 힘든데 교회 가는 것만은 와서 여기 앉아서 조는 한이 있더라도 오거든요. 아, 진짜 막 어떤 때막그 시간이 없어서 성경책은 못 읽고도 한 주일에 내가 이번 주 성경책 한 페이지도 못 읽었지 할 때도 많은데 그럼 하나님께서 그 내가 이번에 성경책 못 그 하나님 앞에 자기 생활 총화할 수 있는 그런 거잖아요. 그래서 이번 주에는 진짜 시간이 없어서 구실이긴 하지만 성경책 못 읽었습니다. 라는 것도 빌고 여러 가지를 많이 빕니다. 속죄하는 시간. 그래서 감사하는 마음 그리고 우리 하나님께서 너무 욕심 없죠. 제가 하나님께서 그렇게 큰 은혜를 베풀어서 나를 살려주셨는데 또 하나님 앞에 손을 내밉니다. 안정적으로 살게 해달라고. 네, 잘 살게 해달라는 것보단 안정적으로 종착할 수 있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빌고 세 번째로 내가 이번 주에 이런 일이 있었는데 하나님이 이제 다시는 이런 거 안 하겠습니다 하고 혼자 빌고 납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여기까지 오늘 소위 뭐 간증인지 모르겠는데 주한대 여러분들 앞에 서서 제가 살아왔던 과정이나 북한 사회의 그런 참혹한 실상에 대해서 폭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이제 산정연교회 김관선 목사님께 감사를 드리고요. 여러분들께 이제 정말 그 미흡한 저희 이 얘기를 들어주신 데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분 통일은 진짜 정말 통일은 필요합니다. 이제 정말 여러분들하고 저하고 차이점이라는 거는 여러분들은 운 좋게 이 훌륭한 대한민국에서 태어난 거고 저나 아직도 북한 땅에서 이제 자유와 그런 민주주의를 못 찾은 2,500만 우리 같은 동포 주민들은 운이 나쁘게 그 땅에서 태어난 것밖에 없습니다. 우리 열심히 하나님께
김정은 독재 정권이 하루 빨리 무너지기를 빌고 우리 북한 주민들한테 하루라도 빨리 우리 같은 행복한 세상에서 그분들이 이제 행복을 만끽하면서 살 수 있는 그날이 빨리 오기를 같이 빌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아유 감사합니다. 제가 그런 생각을 했어요. 남북 함께 살기 운동 이제 사무실도 열고 또 제가 대표로 취임하면서 우리 성도들이 굉장히 불편하지만 막 인감증명 떼주시고 주민등록 등본 떼주시고 그래서 저를 대표 등록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셨는데 맡기를 참 잘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이 땅에 태어난 것 우리가 선택한 게 아닌데 하나님이 여기 살게 하시고 감사하면서 참 그쪽에 태어나 보니 북한이었잖아요. 예. 그분들과 함께 살 수 있는 그날을 저 많이 더 다짐하게 했습니다. 아무쪼록 여러분 우리들이 기도를 놓고 있던 부분들은 없는지 그냥 내 사는데 흥에 겹기도 하고 또 너무 버거워서 잊고 있던 부분은 없는지 생각하면서 우리 두고 온 그 땅 또 그 형제들 얼마나 참 가슴에 많이 남겠습니까?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오늘 우리 최경희 교수님은 우리 교회에서 열심히 찬양대도 하고 계시지만 종신대학교 교수하시면서 탈북하신 분으로서 여기에 아주 정착을 잘 하셨습니다. 아무쪼록 그렇게 잘 정착이 됐으면 좋겠고 우리 일규 우리 전 참사께서도 이 땅에서 그렇게 적응하시면서 안정되길 바랍니다. 안전하기 바라고 또 계획한 것들 잘 이루시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남북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사는 그 날을 위해서 기여 많이 하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가 평양에 있었잖아요. 예. 그래서 평양에 대한 생각을 참 많이 하고 제가 평양 갈 때마다 사실 그런 기도를 많이 했습니다. 이 땅에 다시 예배당 세우게 하옵소서 그런 기도를 하고 있었는데 2019년에 제가 함흥이나 또 원산이나 또 거기서 개성까지 내려오고 북한 전역을 이렇게 다니면서 더 많이 기도했어요. 내가 이렇게 평양까지 날아가고 평양에서 원산까지 가고 평양에서 또 남포까지 가고 평양에서 또 개성까지 올 수 있었다. 제가 밟고 다닌 땅이 참 넓잖아요. 여러분 밟지는 못하셔도 기도함으로 밟아주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 땅 모두가 회복되는 날이 오도록 기도하시고 그리고 참 우리 다음 세대들이 이런 실상을 거의 모릅니다. 우리 자녀들이 그들에게도 이런 사명감을 갖도록 계속 기도하시고 응원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번 박수로 한번 격려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엔 우리 기타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그렇게 기대하시고 또 이렇게 그때 몇 년도에 오셨죠? 2016년. 예, 우리 예술단을 이끌고 있던 단장이세요. 예, 그때 아마 열 몇 분이 다 같이 오셨잖아요. 예, 굉장한 일이었어요. 그때 뉴스가. 우리는 이제 다 잊어버리고 있을지 모르지만 그렇게 오셨던 분인데 나중에 한번 그런 연주도 듣고 그렇게 할 수 있는 시간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한번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이 이 땅에 태어나서 살 수 있는 게 얼마나 큰 은혜인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복도 제대로 감사하지 못하고 살 때도 있고 여기 태어나서 해야 될 일도 감당하지 못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요. 저 북녘 땅에 태어난 것만으로도 고통과 아픔과 질식할 만한 세상을 살고 있는데 우리들이 그 땅을 속히 건져낼 수 있도록 그래서 마음껏 오가면서 그 땅에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날이 오도록 은혜 주시옵소서. 이 땅에 와서 열심히 살아가고 있는 귀한 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안정적인 삶을 살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꿈을 펼치며 이 땅에 더불어 살아가는 건강한 세상 기여할 수 있도록 복을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 모두에게 주신 도전과 감동들을 가지고 더 많이 북녘 땅을 위해서 기도하게 하옵소서. 매 예배 시간마다 우리가 기도하고 있지만 더 많이 기도하고 놓치지 않고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고통과 아픔과 눈물을 견뎌내야 되는 그들을 위한 우리들의 기도가 그치지 않도록, 그리고 우리의 눈물이 마르지 않도록, 그리고 우리의 소리가 더 커지게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모두가 함께 웃고 남북이 함께 살아가는 그날이 오도록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수고 많으셨습니다. 평안히 돌아가시기 바랍니다.